중에서도 당연히 최저임금법 적용받고 근로기준법 다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외국부인 조선족인데 중국 들어가서 잠깐 체류하고 있을 때도 다 진행이 가능해요. 노동청 진행이나 노동위원회 사건도 다 진행이 되니까 불법 체류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법 체류라는 거는 뭐 무슨 법인가요? 그 출입국? 그쪽 관련된 법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인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출입사무소가 노동청 건물에 같이 있어서 위층 아래층에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하러 왔다가 강제로 추방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사실은 사실은 그거랑 별개의 문제라서 그런 분들도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뭐 이런 법 근로기준법 얘기하고 판례 얘기하고 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계산하는 것 쪽으로 좀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한 50분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이어서 하면 근로자성에 문제되는 사람들, 뭐 이런 텔레마케터라든가 전화보험 설계사, 이 밖에 외근 나가서 하는 설계사 말고 뭐죠? 전화 가끔 텔레마케터 어디 뭐 유명한 데 있는데 뭐 띠링띠링 뭐 하면서 아무튼 거기 이렇게 전화로만 TM으로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학원 강사, 그다음에 뭐 정수기 임대 지점장 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백화점에서 업체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해서 업체랑 이제 이렇게 맺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업자 내에서. 근데 그분들은 실제 사업자인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고 그냥 실제 근로자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나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애매한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도급제보다가 나왔죠. 그래서 사용 종속과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종 그 증거 자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노동청 사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부인받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주 측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테고, 근로자 측은 나는 근로자니까 퇴직금하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들 뭐 그런 것들 주휴수당 다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 요즘에 근로자성 문제가 많이 좀 불거지고 있고요. 50분 남았으니까 저도 좀 힘을 내서 좀 해볼게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봤었죠. 이게 자꾸 잘리죠.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평균임금의 70% 주셔야 된다. 임금에 대한 것들 그냥 하나씩 보는 거예요. 뭐 무슨 수당.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거나 반납을 한다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장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러겠죠.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발생한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내가 한 달 근무를 해서 다음 달 10일날 월급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뭐 삭감을 하던 뭐 반만 받던 그냥 포기하던 간에. 근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내년 1월부터 뭐 3월까지 근로에 대해서 내가 월급을 반만 받겠다. 뭐 그런 것들은 개인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단체 협약을 하도 이런 거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 좀 달라요. 그래서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퇴직금 포기 약정, 아까 뭐 우리 OX 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뭐 중간정산을 많이들 했었는데 우리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를 하고 이때 중간정산을 받고 퇴사를 실제로 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이 예를 들어 뭐 2년 6개월이었다. 2년 6개월이었다. 중간정산 사유 우리가 법적으로 뭐 주택 구입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보증금 뭐 회생 뭐 파산 그런 거 있잖아요. 해당이 돼서 근로자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래 법적인 뭐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래 나도 해줄 여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해서 승인을 하면 이때 2년 6개월치를 줄 수 있죠. 줄 수 있고 이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실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때 중간정산 법적으로 잘 받았고 이 6개월치만 주면 되죠. 이날 이후부터 계산을 하는데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돼요. 당연히 이게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가 그냥 털어내려고 그냥 준 거예요. 2년 6개월치에 대해서 그냥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뭐 법적인 사유도 없는데 그냥 털어내려고 줬어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주가 이 6개월 이런 사업주는 이 6개월치 퇴직금 보통 안 주려고 하겠죠. 물론 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때 지급했던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퇴직금이 아니라서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 3년치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 이때 받았던 2년 6개월치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부당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한테 원인 없이 발생한 임금이라서 이거는 그래도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아 보이지만 이때 임금이 더 높다면 차액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죠. 즉 최종 3개월 월급이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3개월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중간정산이 제대로 안 된 이런 퇴직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전체 기간 계산하고 이때 받은 거 빼고 나머지 청구하고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매달 여기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월급이 200인데 퇴직금 20 해가지고 220씩 줬던 거죠. 매달 이렇게 주는 사업장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매달 주고 나서 근로자가 이 당시에 3년 지나서 퇴직금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무슨 소리냐, 내가 매달 너한테 20만 원씩 줘주지 않았냐, 설령 내가 너한테 퇴직금을 주더라도 이때 계산 전체 3년 해봐서 이때 지급했던 거 20, 20 다 더해서 뺀 나머지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사장은. 그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거 법적인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중간정산, 매월 지급하는 이런 퇴직금 다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무조건 전체를 다 줘야 되고, 다만 이게 확실히 이 20만 원이 퇴직금이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임금 200, 퇴직금 20. 그래서 명세서 근로계약서 이렇게 딱 돼서 220씩 줬다. 이런 경우에는 사장이 나중에 20만 원씩은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근데 사장 마음은 그래. 마음은 내가 220을 줬지만 20은 퇴직금이라고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명시된 게 없어. 이거는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 사장이. 그죠? 그래서 좀 소규모의 사업장들은 근로자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좀 더 주는 대신에 나중에 퇴직금 안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오래 일하신 분들 옛날부터. 그런 경우에 이게 퇴직금이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이거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죠.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돼서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매달 줘야 된다. 이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라도 이렇게 제대로 작성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민사로 가서 청구소송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이런 장치가 없이 그냥 매달 220만원씩 줬는데 뭐 아무런 퇴직금과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장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더 좋냐면, 통장으로 입금할 때 월급 200, 퇴직금 20씩 두 개로 나눠서 매달 꼬박꼬박 꽂아주시면 좋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근로계약서랑 그런 것들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인정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노동청 가면 노동청에서도 에이 근로자분한테 이거 퇴직금 맞네요, 그냥 차액만 좀 더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사건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통장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또 퇴직금에 대해서는 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퇴직금 포기 약정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도 결론은 뭐 우리가 뭐 또 이런 경우 있죠. 연봉을 또 13분의 1로 나눠서 또 지급을 하고, 매년 말에 1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13분의 1에 해당되는 걸 또 별도로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퇴직금은 그냥 무조건 퇴직할 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점점 연차가 불어서 그 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이 커지는 게 걱정되시면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되겠죠. DC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명확해요. 퇴직 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차 이제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연차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게 연차 수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년 미만에 발생되는 11개 좀 더 설명할 거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입사 딱 해서 1년 지나면 15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 15개에 대해서 1년 후에 연차 수당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사한 이후로 2년이 지나야 연차 수당이 사실은 발생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차 수당이라던가, 1년만 지나면 연말에 바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연차 수당, 그런 것들이 아마 사업장에 많을 거예요. 근데 원칙은 2년 후에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뭐 사실 뭐 파트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계산하는 법은 그냥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은 최대가 8시간이에요. 법에서 그냥 다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주 5일 혹은 주 6일씩 근무하더라도 그냥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8시간 곱하기 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간단해요. 일주일에 우리 파트 근로자가 있는데, 일주일에 좀 불규칙한데, 보니까 요일별로 불규칙한데 한 23시간 나오더라 딱. 그럼 5로 나누면 돼요. 뭐 37시간이다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곱하기 시급으로 주시면 돼요.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40으로 나눴다가 다시 8을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분하면 5로, 그냥 5로만 나누시면 돼요. 주휴수당은 여기서 뭐 자세히 안 나와서 그냥 여기서 말씀을 마저 드리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요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처음에 딱 이분이 왔는데 우리 일주일에 7시간씩 이틀밖에 안 한다. 주말에 14시간. 처음부터 요건이 불충족하죠. 그죠? 이런 사람은 주휴수당이 아예 없고, 혹시 뭐 다음 주에 누가 한 명이 빠져가지고 하루 정도 더 했다, 아니면 몇 시간을 더해서 15시간이 넘었다, 이런 경우에도 없어요. 이 사람은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 뭐 누구 땜빵을 했다거나 대체 근로했던 거,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계약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먼저 보고, 15시간이 안 넘으면 뒤에는 볼 것도 없고, 15시간이 넘으면 이제 비로소 그 다음 단계를 보는데, 그게 개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8시간씩 이틀이었다. 그러면 16시간이니까 1단계는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2일만 개근하면 되죠. 2일 출근하면 16 나누기 5 해서 이걸 주휴수당으로 주시면 돼요. 뭐 되게 좀 불규칙한 거, 뭐 4시간, 뭐 5시간, 7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렇게 3일을 근무한다. 그러면 16시간이죠? 16시간이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3일을 개근했을 때 준다. 이틀만 나왔으면 주휴수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시간을 일단은 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냥 5로만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가 8시간이기 때문에 뭐 4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도 그냥 무조건 8시간인 거예요. 48을 5로 나누면 8시간보다 많이 나오는데 8시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급제는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이제 뺄 수가 있고, 최저임금 계산할 때 뭐 주휴수당은 일단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비달되는지를 계산해서 그 차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요? 여기까지 이제 임금까지 봤어요. 임금까지 봤고, 이제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2조에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실무하시면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 내용까지 아시죠? 이걸 좀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요. 보통은 큰데 작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평균임금이 커요. 근데 최종 3개월 안에 뭐 결근 횟수가 많다거나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경우 통상임금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사례를 예를 들 수 있는 게 딱 주 40시간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월급이 뭐 고정급이에요. 딱 한 달에 매달 200만원씩만 받아요. 200만원씩. 그러면 이 사람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아까
밑에 그냥 92일이라고 할게요. 92일이고요. 위에 세 달치 600만 원이죠, 그죠? 600만 원을 하면 이거 계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600만 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규정에 되어 있는 평균임금 정의에 의한 얼마가 나올까요? 6만 217원 65,217원이에요. 그죠? 평균임금. 이 사람이 올해 1월 1일부터 입사해서 올해 말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이 사람의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 곱하기 30일로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쵸?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 붙는 게 365분의 365가 되겠죠. 1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떨어져서 30일치만 주는 건데 이 사람 좀 어떻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통상임금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요. 통상임금. 왜냐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얘를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딱 주 40시간만 근무해요. 그리고 한 달에 세전 임금으로 200만 원만 딱 받는 사람. 연장 근로도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해요. 2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시간을 곱하면 돼요. 이게 얼마가 나오죠? 한번 해주시겠어요?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요. 그쵸? 76,520원. 자, 희한하게 더 많이 나왔죠? 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렇게 원래 안 나오거든요. 뭐 연장근로 수당 있고 뭐 하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09시간으로 나눴고 여기는 이제 92일 세 달 92일 평균해서 그러니까 매일로 나눈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3개월을 92일로 나눴는데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루치를 하루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토요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토요일. 근무에. 토요일은 월급 안 주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주휴수당까지 일요일 것까지 해서 6일치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근데 토요일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이것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면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빼고 일요일 거 6일치만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가 이쪽이 더 크니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하려고 그래요. 결론은 법의 그 규정을 그냥 충실하게 그냥 준수하라 그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아마 그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받으셨는데, 근데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세요. 토요일이 들어가고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3개월 총일수로 나누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주 40시간만 딱 근로하는 사람은 이렇게 통상임금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커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걸 보여드렸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퇴직을 하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월급 이 세 개만 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12월 5일날 그만뒀다. 그러면 최종 3개월인데 이런 경우에 10월달 월급, 11월달 월급, 그리고 12월달은 5일치만 넣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역산해서 3개월이에요. 역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기 안에는 3개월이 무조건 들어가요. 12월 5일까지 근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죠? 10, 11, 12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임금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차피 매달 동일한 월급이라면 딱 3달치만 들어가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산해서 3개월이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금은 이렇게 역산해서 최종 3개월로 계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뭐 그래서 월급을 확 띄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저하게 급여가 이렇게 좀 상승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 현저하게 높다라는 게 이제 그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높이는 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현저하게 거기에만 포함이 안 된다면. 그래서 최종 3개월. 근데 또 예기치 않게 평소에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월급이 뭐 한 예를 들어 500 가까이씩 계속 받았었는데, 뭐 퇴직하기 한 2달 정도는 뭐 회사에 일이 별로 없어서 일찍 퇴근해서 한 300만 원씩 밖에 못 받았다. 뭐 그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무조건 역산 3개월이 기본이다. 알고 계시고, 평균 임금 이렇게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빠진 게, 만약에 이 사람이 매달 이렇게 200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1년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예를 들어 뭐 17년 1월 달에 들어와서 2년을 딱 근무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뭐 이 회사는 또 상여금이 있다. 그러면 상여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직전 1년에 받은 거, 여기서 직전 1년은 이날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12월 31일이면 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5일이면 뭐 그 전년도 뭐 12월 6일인가요? 1월 6일? 1월 6일부터 해서 그 상여금을 다 더하고 12로 나누고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 넣느냐? 이 3개월치 월급에 넣는 거예요. 3개월치 월급에다 넣고,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연차수당도 포함을 하는 건 아시죠? 연차수당은 퇴직할 때 발생한 연차수당 말고 이미 1년 전에 이제 발생된 거, 2년 전에 발생된 거 사용을 못 해가지고 발생된 연차수당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우리가 연차수당이 발생이 언제 되죠? 연차수당이? 아까 제가 사실은 2년 있다가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2년 있다가 입사하고 나서. 그래서 입사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 2년 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그 퇴직금 계산할 때 넣을 연차수당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예를 들어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뒀다. 그러면 얘가 1년, 얘가 2년차 6개월인데, 이때 발생된 거 있잖아요. 이때 1년 돼서 발생된 거를 이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이때 연차수당 주잖아요. 얘는 포함시킬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 또
이제 뭐 3년을 채우고 3년 1개월 있다가 그만뒀는데 이때 발생된 거 맞는데 또 이때 발생되는 거 있죠. 이때 아니다. 아니다. 얘가 아니고 얘를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그냥 아무튼 전전년도의 출근율로 인해서 전년도에 발생된 거를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된 연차수당. 좀 말은 어려운데요. 아무튼 2년이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은 포함시킬 연차수당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연차휴가 가서 거기 또 연차수당 계산하는 게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퇴직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연차수당하고 상여금도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다. 퇴직금 계산할 때 거기까지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퇴직금, 퇴직급여에 대해서 막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 그냥 퇴직연금제도 그런 거는 뭐 그냥 자세히 하지는 않을게요. 아니요, 그건 법적으로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상여금하고 연차수당은 그 해당되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뭐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도 지금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입력하는 란이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월급, 그 다음에 뭐 상여금, 연차수당 이게 있어요.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입력을 하면 알아서 12분의 3 해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그냥 인정되는 거니까 근로계약서랑은 상관이 없어요. 없고,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퇴직금은 언제 발생되냐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제 퇴직하면 발생이 되는데, 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 휴가, 그 다음에 주휴수당 발생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요건 3가지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퇴직금 계산할 때 그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에 30일 곱하고 나중에 계속 근로기간을 여기다가 이제 또 하잖아요. 365분에. 근데 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거, 안 포함되는 거, 그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산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하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산재 요양기간이 이때가 한 9개월 정도 되고요. 한 달 있다가 다쳤고요. 이때가 몇 달 해야 되냐? 뭐 한 5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러면 산재 기간 빼면 6개월밖에 안 돼서 퇴직금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산재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15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요. 보시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뭐 휴직 휴무 기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사업장에서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 질병으로 사용자가 그래 너 무급이긴 하지만 쉬었다가 다시 와라, 퇴직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 기간도 포함이 돼요. 사업주 입장에서 되게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한 6개월 정도 더 신병 치료하고 다시 복귀해서 계속 일을 해라, 이렇게 휴직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퇴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직서 받고 퇴사 처리하고 다시 오면 다시 재입사시키면 되잖아요.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그러면 그 6개월의 기간은 단절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수습기간 당연히 적용이 돼요. 3개월. 이거 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했는데 미가입한 기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질문도 많은데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 쓴 기간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적법한 쟁행위 기간, 뭐 결근 기간 이거 다 상관없죠. 뭐 일하다가 며칠 빠지고 그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만두지만 않았으면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출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 들었는데 육아휴직 1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복귀해서 바로 그만두시면 1년치 퇴직금 더 불어나죠. 더 줘야 돼요. 다 줘야 되고, 자르면은 벌금, 노동청에 신고당하십니다. 현행법상 그래요. 그 벌금 계획이 세요. 노동청에 그 육아휴직 거부로 벌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개정된 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1년을 쓰면 아예 하루도 안 나오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도 복귀하고 나면 그 1년치에 대한 연차 휴가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나서 복귀해서 하루 출근하고 그 다음날 사직서 내고 나가면, 예를 들어 연차 휴가 15개다. 15개를 줘야 되는데 바로 퇴직하잖아요. 연차 수당으로 15개 주셔야 돼요. 반달치 월급. 아주 그냥 복장 터질 일이죠. 사업주 입장에서. 1인 이상이면 다 돼요. 육아휴직이. 그러니까 아까 5인 제가 자꾸 강조를 했는데 5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육아휴직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되고, 격리분 뭐 한 분 있는 그런 사업장도 다 포함됩니다. 회사가 변경이라는 게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스토리가 많은데, 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바뀐다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전혀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된다거나 하는데, 기존의 근로자들이 다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그냥 새로운 사업장이에요. 근데 그냥 영업 양도가 되거나 합병이 돼서 이제 되면은 근로관계도 다 승계가 돼요. 기간도 다 승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 사업장을 인수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인수 그 가격에 그 포함해서 받으시는 게 맞겠죠. 나중에 내가 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다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뭐 두 분이 뭐 나중에 다툼을 하시겠지만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되니까 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상 질병은 뭐 아까 산재 당연한 거고, 그와 더불어 개인적 질병도 사업주가 승인을 하면 다 인정이 되니까 이거 조심하시라는 거고, 군복무 기간은 이제 예외예요. 이거는 군복무 기간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 정산 하면 적법하게 하면 그 이후 기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퇴직금 중간정산 아까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중간정산이 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다 하는 거고요.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은 1회에 한정하는데 나머지는 요건만 만족하면 또 가능하다고, 몇 회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DC형은 중도 인출이 돼요. 퇴직연금 중에 DC형은 중도 인출이 되는데, 이제 중간 정산이라 안 하고 이제 중도 인출이라 하죠. 중도 인출이 돼요. 은행에서 이제 해주는데, DB형은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이거는 하려면은 그냥 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중도인출 때문에 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원천적으로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요즘에 이제 중간정산 사유 중에 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소정 이제 근로시간이 하루에 1시간, 뭐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줄어든 경우, 그런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이번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그런 이제 그 법 적용이 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2년 전에 작성한 거라서 그 내용은 없네요. 또 중간정산 신청서 뭐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그냥 중간정산 되는데 법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아까 말한 안 될 경우는 중간정산을 못 받죠. 퇴직할 때 그런 경우 그렇게들 또 뭐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근로자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거는 중간정산이 아니고 그냥 퇴직금 받는 거죠, 한마디로. 조건이 안 되는데 근로자가 돈이 진짜 급하다 그러면 나 저기 퇴직 처리해주고 퇴직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회사가 좀 돈이 된다면은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담보로. 그렇지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아니고. 통상임금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단 끝까지 볼까요?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아까 이거 근로기준법이라고만 돼 있는데 시행령이에요. 아까 봤죠? 시행령에 들어있고요. 근로자한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거고, 우리가 평균임금은 미리 계산해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우리가 퇴직할 때 혹은 뭐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종 3개월 이걸로 해서. 그런데 통상임금은 그에 반해서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임금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이 안 돼요. 사전적 개념이다. 왜냐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임금을 언제 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냐면 연장 근로했을 때, 야간 근로했을 때, 휴일 근로했을 때 매달 지급하는 그 임금 줄 때 통상임금이 기초가 돼서 거기에 0.5를 곱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매달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가해야 된다. 그래서 연장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을 안 시켜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걸 뭐라 하죠? 순환 논증의 뭐 논리 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얘는 결과값이잖아요. 얘를 기초로 해서 얘를 주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얘네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고, 소정 근로,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임금품이어야 돼요. 보통 그냥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수당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 뭐 한 달을 넘어설 수도 있긴 하죠. 판례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뭐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어도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기술수당이라던가 뭐 어떤 훈련수당, 뭐 자격수당, 그런 거, 자격 있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그런 거 수당들은 다 통상임금이다.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간혹 이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뭐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재직자에 한해서. 혹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상여금이 나가는데 8월 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9월 달에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8월 달에 퇴사를 하면 이 9월 기간을 이제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통상임금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 작성을 할 때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규정 그 문구 하나 넣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취업규칙 같은 데 녹여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부인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뭐 나오죠.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뭐 설날 추석 상여금이라든가 설날이 되는 순간에 재직하고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 전달에 그만둔 사람은 아예 안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면 막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각종 수당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이 수당들의 요건이 이럴 때 이거는 평균임금이다 통상임금이다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임금에 다 해당이 돼야겠죠. 얘네들이 다 그쵸? 기본적으로 다 임금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평균임금에 해당이 돼요. 우리 평균임금 계산할 때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금이 되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통상임금까지 해당이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평균임금이라고만 써있으면 얘네는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있으면 평균임금은 당연히 되는 거고 통상임금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자료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저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최저임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윗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시 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저임금은 뭐 다 알다시피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이고 거의 전 뭐 근로자한테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일부 이제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인가를 받은 중증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아까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던가 뭐 다 인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 다 적용을 하고요. 이거 보면 진짜 옛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작년 거 6,470원, 올해 7,530원, 내년에 8,350원. 그죠? 아직 저 월 환산액 못 외웠어요. 사실 익숙치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이것도 좀 저건데, 일단 임금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임금에 해당되는 거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걸 빼요. 이것도 거꾸로. 이것도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에요. 이것도 그 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달 한 번 이상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1개월 초과하는 거. 이거는 뭐 법원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행정 해석을 좀 많이 따라요. 이게 이제 행정 해석인 거죠. 얘네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들어오는 대가 임금만 하고 뭐 이런 연차 수당이라던가 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그런 가산 수당은 다 빼요. 계산할 때 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 보시면 급식 수당, 뭐 통분 수당 뭐 이렇게 해서 뭐 식대, 차량 유지비 그런 것들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주 40시간 하면은 1573, 770인가요? 그죠? 157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147만 원만 주고 식대로 10만 원을 준다. 그럼 합했을 때 1573이긴 하지만 그 식대 10만 원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위반인 거예요. 이런 경우. 그죠? 식대는 빼야 되니까. 위반인데 내년부터는 일부 될 수도 있다.
복리후생비의 7% 넘는 거는 포함된다라고 그 규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이 그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건 이제 내년 최저임금 고시예요. 8월 3일날 장관 8,350원, 월 환산으로는 17451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죠. 사업 종류별 뭐 아니면 지역별 이걸 달리해야 된다. 뭐 미국이나 일본은 지역별 다르잖아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도 최저시급을 달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통과는 못했고요. 결국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내년 19년 한 8월 3일 이쯤 되면은 또 2020년인가요 벌써? 그때 최저임금 또 발표가 되겠죠. 되고 뭔가? 이걸 좀 볼게요. 이거 이제 뭐 7월 20일날 제가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이것만 이제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할 테니까 좀만 더 힘내주세요. 19년 최저임금 결정됐죠. 결정됐고요. 올해 7530, 근데 내년 8350으로 10.9%가 인상이 됐어요. 약 17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전년도에 17년도에서 18년 넘어올 때 몇 퍼센트 인상이었는지 아세요? 이것보단 컸어요. 예, 한 16%인가? 뭐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한 22만원 정도 인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폭은 좀 줄긴 했으나 그래도 뭐 체감하는 게 일단 이렇죠.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주유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도 있어요. 시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급에다가 1.2를 곱하면 돼요. 1.2 그러면 8,350원 곱하기 1.2를 하면 1020원인가 막 그럴 거예요. 만원을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수당 포함해서는 만원이 넘죠. 시급할게. 주유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때는 0.2를 가산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1745150을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최저임금. 근데 산입범위가 변경이 돼서 노동계 측에서는 이렇게 인상 효과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산입범위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뭐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좀 변경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볼게요. 주된 내용은 이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예요. 상여금 중에 이 내년 최저임금의 25% 내년 최저임금의 25%가 얼마냐면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내년 최저임금의 1745150이잖아요. 내년 최저임금 1745150의 25%는 43만 6천원이에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43만 6천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25% 43만 6천원 이렇게 일단 대충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뭐 식대비라던가 뭐 기타 복리후생 임금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12만 2천원을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준대요. 그걸 예시로 이제 한번 보셔야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제 뭐 우리 회사는 월 상여금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회사는 기본급이 이렇게 있고 월 상여금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있는 회사인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기본급 딱 이거 맞춰줬어요. 1573770 맞춰줬고 월 상여금 50만원 20만원 포함해서 월급이 이 사람이 227만 3천 이걸 받았던 사람인데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내년에 이제 2019년 최저임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게 줘야 되는데 월급을 과연 그러면 얼마를 인상해 주면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올해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복리후생 25% 아니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그게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이거는 그대로 주고 여기에서 17만원 더 얹어서 줬어야 되죠. 그죠? 간단하게 17만원 더 인상이 돼야 돼요. 월급이.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봤더니 17만원이 아니고 얼마죠? 한 3만원 정도만 인상해 주면 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보겠어요. 일단 아까 월 상여금이 43만 6,288원을 넘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가 이거 63,000원 정도, 이게 이 정도를 인상 안 해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12만 2천원 넘는 거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7만 7천원 인상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고 이 올해 1573을 다 더했더니 한 3만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3만원 더 얹어서 줬더니 올해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합하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들은 뭐 저기 명함 제 뒤에 있으니까 예, 그 카톡이나 뭐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바로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산입 범위가 바뀌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긴 했으나 급여 체계를 잘만 좀 구성을 하면 이렇게 좀 인상 효과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월 상여금이 사실은 우리 월마다 주는 회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분기별로 주거나 연 몇천 % 줄 수 있는데 법에서 또 이렇게 노동청에서 좀 친절하게 월 상여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 보시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사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뭐 연 몇 %, 뭐 분기별 몇 % 이거를 월 몇 %로 이제 변경한다. 그런 문구를 넣으면 되는데 그 변경을 할 때 사실은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되는 결과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의견 청취만 해도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근로자 의견 청취만 해도 된다라고 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와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연상여금이나 분기상여금이 있는 회사는 안 바꿀 이유가 없겠죠. 취업규칙 바꾸시면 됩니다. 변경해서 근로자 그냥 한번 보여주고 사인 받으시면 돼요. 그런 부분까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만날 때는 또 제가 뭐 근로시간이라든가 다른 그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뭐 또 궁금하신 것 좀 문의 좀 추가해달라 하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식사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